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시원한 바람에 이제는 더위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날입니다. 시원한 저녁과 새벽 바람에 난방기를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월은 무더위를 이기고 난 우리들에게 시원한 가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하고 마트에 가면 새로 나온 핵과일과 핵곡식으로 모두 내 것이 아님에도 부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다 내가 살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송소희의 풍년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벌써 가을이 왔네요. 진짜 엊그제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진짜 근데 시원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에어컨을 트는 날씨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냥 지금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새벽이 되면 춥다고들 막 하거든요. 아직 뭐 난방을 키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뭐 꼬맹이들은 춥다고 하면서 이제 뭐 따뜻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선생님네는 어떠세요? 요새는? 저희 이제 큰아들은 선풍기를 틀지 않고 창문을 열고 자면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창문도 열고 선풍기를 키던가 아니면 에어컨을 키고 잤었는데 지금은 창문만 열어도 그 시원한 바람이 그냥 에어컨을 틀은 것처럼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썰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을이 왔습니다. 정말 가을이 많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기 제품을 안 써도 되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전기나 난방 같은 걸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시기가 잠깐 지나면 난방기 안 틀고는 또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에게 전기세는 뭐 여름에 더워서 많이 쓴다 이런 거보다도 여름에 많이 쓰고 겨울에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스도 많이 쓰게 되는데 겨울에는 진짜 가스로 우리가 난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지만 난방비와 냉방비로 고통받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살림을 하고 살다 보니 뭐그 여름에 전기세 폭탄이야 막 고민하다가 한 달 딱 지나면은 이제 가스비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겨울에도 난방기를 틀기 때문에 많이 전기로 네. 전기세도 걱정이 되고 뭐 항상 세금 걱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뭐 전기세가 20만 원이 훌쩍 넘게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이제는 그 앞으로 도시가스 비용이 그만큼씩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선생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요금 오른다고 했어요. 들었어요? 아니요. 도시가스 요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네. 근데 또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주부들은 또 한숨만 먼저 나오네요. 일단 가족이 많은 집들은 가족이 많던 적던 난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많이 오른다 하니까 부담스러운 건 크네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아주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다가 딱 비가 멈추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후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네. 장마철에 많이 오고 안 왔는데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가 자꾸 내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말고 뭐 아열대지구 뭐 이런 데가 많이 그러지 않았나.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기후가 바뀐 것처럼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폭우처럼 확 왔다가 또 멈추고, 그러니까 길게 막 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번 주 네. 28일 날 일요일 날은 제주도에 시간당 최고 42.8mm의 기습 폭우가 내렸다 하고요. 네. 서울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아유, 올해처럼 비 많이 오는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올해처럼 올해는 참 많이 오고 있는데 네네. 올해처럼 길게 오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쯤 되면 비가 별로 안 오지 않나요? 가을비 잠깐 오고 말던데. 맞아요. 근데 계절을 바꿔주면서 비가 오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막 폭우로 게릴라성으로 많이 온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뭐 게릴라성으로 막 오다 보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안 새던 곳도 막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저희가 4층 건물인데 그 빗물이 1층 계단까지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를 대체 어디에 가서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비도 많이 오고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말 그러니까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또 강릉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뭄이어서 힘들었던 것처럼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온 것도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이게 진짜 뭐 과학이 발달했네 뭐했네 해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발전해서 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래서 이걸 이겨냈네, 뭐 무슨 병이 돌았을 때 뭐 옛날에 뭐
뭐 쥐 때문에 오는 뭐 무슨 병, 패스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감기, 사스 뭐 이렇게 되게 이름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옛날에는 참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때 당시에는 네. 옛날이니까 더럽고 그 좀 그래서 네.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라 병이 많이 걸려서 죽었나 보다. 안타깝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완전히 막 똑같이 그때보다 더 심하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고 이러니까 예, 예. 참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AI가 막 발전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비 네. 오고 뭐 덥고 이런 것도 왠지 막 에어컨 켜고 난방기 하니까 그 계절도 다 이겨낼 것 같고 자연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선 꼼짝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지구에서 뭐 달나라도 가고 뭐 다른 행성도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는 거는 그냥 사소한 우리가 항상 겪어왔던 거를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천재지변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거고, 뭐 인공 강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선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갑자기 오는 폭우와 또 장마철의 비와 뭐 그런 것들이 막을래 막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비가 많이 와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거가 쉽사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도 좋고 뭐 방법을 찾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우리 단군 때부터 아마 그 물을 이렇게 막고 막 이렇게 하천을 막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가뭄이 들으니까 물이 네. 없어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을 못 길러내니까 그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로 이렇게 댐을 싸서 그 뚝을 싸가지고 물을 모아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가 안 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비가 근데 안 왔을 때는 속수무책이니까 또 이제 안 왔을 때 모아놓긴 했지만 속수무책이니까 막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거의 그런 사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잠깐 들기도 해요. 지금 뭐 비가 안 오고 난리가 나면 소방차로 이렇게 물을 네. 끌어다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댐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쓰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정말 비가 안 와버리면 속수무책인 거죠. 진짜 뭐 지금 옛날 같으면은 임금이 뭐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막 다 모여서 제사 지낼 판이라니까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아직 없나. 이제 5,000년이 흘러도 없구나 아직.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자연적인 거로라도 미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낼 방법이 진짜 없을까. 근데 이제 뭐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려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하면 좋겠다라는 가끔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모의 핑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서 싱크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비 피해랑도 연관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싱크홀 생겼던 데가 더 꺼지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싱크홀이 진짜 싱크홀이 아닌데도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막 파이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렇습니다. 버스 정류장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아스팔트 길이 분명한데 아스팔트가 그냥 다 파여가지고 막 다 막 꺼지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고속도로는 안 그러는데 왜 주변 도로 이 그 인도가 있는 주민 주택 가까운 데에 있는 도로들은 이렇게 막 구멍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꺼지는지 저는 최근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왜 그럴까? 아스팔트가 싸구려인가? 아니면 아스팔트가 그 기준에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왜 보완을 한데도 다시 꺼지지?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비가 온다고 파이면은 그게 길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그러니까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그냥 이렇게 파였다 그러면 그게 땜질만 하고 가거든요. 쓱 이렇게 발라주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좀 파낸 다음에 복구를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는 안 파이게 그리고 단단한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비 올 때마다 파지면 또 바르고 그 위치에 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도로를 걷다 보면은 굉장히 도로가 울퉁불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도인데도 불구하고 울퉁불퉁거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울퉁불퉁하면 솔직히 그냥 갈아내든지 위에를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뭐 핸드폰 보고도 많이 걷지만 그 다른 데 이렇게 보다가 걷는 사람들도 많아서 요새는 네네. 그냥 그렇게 울퉁거리면요 극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차도 있고 막 이런데 아이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차들도 거기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울퉁거리는 길에서는 그래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인도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차가 다니는 차도는 진짜 평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저희 동네에도 그렇게 비 피해로인지 모르겠지만 땅이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건널목인데 버스 정장이 중간에 있는 건널목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스팔트가 중앙차선. 일어나서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 넘어질 뻔했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땜질하듯이 그 고기만 이렇게 땜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아스팔트는 자기 마음처럼 울고 있고 그걸 갖다가 땜질하듯이 요만큼 발라놓고 가시는지 참 모르겠는데 정말 싱크홀도 너무 많이 생기고 특히 비 피해로 인한 싱크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주변에 공사로 인한 비 피해도 그 싱크홀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상하수도가 터져서 그걸로 인한 싱크홀도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동네는 버스가 비가 많이 오면은 아스팔트가 다 파여 있어요. 그걸로 그쵸? 인해서 네. 또 지나가는 저희가 그 파인 웅덩이에 길을 걷다 보면은 비가 쏟아져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이 있고요. 일단은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맞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땅바닥에서 막 차 때문에 이렇게 비 맞고 그럼 짜증나지 않아요? 맞아요. 웅덩이가 진짜 생겨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파여 있는 도로가 그 물 맞으면 짜증. 그렇죠. 지나가는 차 바퀴에 의해서 튕겨가지고 지나가는 저희들 같은 주민들이 맞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싱크홀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그거 커다란 싱크홀 말고 버스 정류장이나 그 건널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 가는 길가에 자동차가 다니는 그곳에 곳곳에 생기는 조그만한 웅덩이, 그러니까 그 땅이 파여 있는 곳에 빗물이 고이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또 피해로 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이제 빗물 튀기면은 그 자동차 운전한 사람이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얘기하면. 지나갔죠 벌써.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나간 차를 어떻게 잡냐고. 맞아요. 그리고 막 버스가는 중앙차선이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중앙차선으로 편하죠. 인해서 너무 가까이 인도하고 가까우니까 피할 데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 물 막 맞거든요. 그래서
참 밖에 나가려고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물 튀기면 그냥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쁘니까 네. 그냥 아예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다니는 사람 많은데 참 이거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토에 많은 곳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곳인데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찾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싱크홀 얘기를 지금 계속 조금씩 얘기해 주시는데요. 지금 광주에선가 싱크홀이 엄청 크게 났다면서요. 네네. 선생님 얘기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광주가 그 싱크홀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네, 광주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경기도 광주 맞죠? 네, 일단 싱크홀이 10년간 2,000건 정도가 발생했대요. 와, 근데 심각하네요. 경기, 광주, 부산, 서울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싱크홀 사고가 총 2,119건인데 연평균 21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집안 침하의 발생 원인이 제도적으로 대응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국회에서 확인했더니만 가장 많은 데가 도별 집안 침하 사고는 867건이었는데 경기도가 173건 가장 많았고요. 광주가 108건, 부산이 89건, 서울이 85건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았던 거는 경기 지역은 하수관 손상이 크고 굴착 공사 때문에, 그리고 광주, 부산, 서울은 대매우기 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싱크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살짝 위에만 가려가지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이제 올해 그 7월 달에 생긴 건데 그 롯데백화점 앞에 서울 중구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 깊이가 2m나 땅이 꺼졌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많이 막 꺼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서울에 땅 꺼진 고위험 지역이 50곳이 더 있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연희동에도 생겼고 네.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명일동에 생겼던 집안 침하 사고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싱크홀이 노후화된 상수도로 인해서 하수도 상수도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 특히 광주 지역은 싱크홀이 생겼던 원인이 가장 많은 게 하수시설 손상으로 인한 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주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대매우기를 좀 살짝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생겼다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집안 안반층이 그렇게 튼튼하게 된 것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사진에서 선생님 보면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지하철 공사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사하는데 옆에가 이렇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트럭이 막 꺼져버렸는데 거의 5m, 3m 이렇게 지름 이렇게 깊이 한 5m 정도까지 파졌고 네네. 가로 한 6m, 그러니까 세로가 한 3, 4m 정도 해가지고 여기 써 있네요. 가로가 10m네, 엄청 센데요. 세로는 5m, 깊이 8m 규모로 땅 꺼졌는데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 곳 주변에서 이렇게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기 연희동도 보시면요, 선생님, 차가 그냥 가는 길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인데요. 그러니까 꺼져 있을 운전자는 살았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연희동에서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너무 이렇게 충격이네요. 이렇게 꺼져버리면 누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길에 가다가 길이 꺼지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 난감하네요. 충격인데요, 아주. 이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제일 너무 걱정이 충격이네요. 되는 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도 걱정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공사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지를 확인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인왕 아파트 있는데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주변에 선생님도 보셨지만 네. 최근에 이렇게 공사했잖아요. 네. 공사해서 하수
그 뭐라 맨홀 있는 데가 막 깨지고 꺼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살짝 이렇게 메꿔놓고 하셨죠. 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메꿔 놓으셨는데 거기 또 꺼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뭔가 이렇게 부시고 있더라고요. 그 GS 칼텍스 옆에 네네. 보면 이렇게 네네. 옷 저기 뭐냐 그 세워져 있는 기름 넣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 있는 데서 이렇게 막 파내던데 그것만 파내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막 울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진짜 재개발하면서 뭐 혹시 폭파할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 동네에 너무 재개발 이 좁은 공간에 너무 재개발을 많이 해서 땅 안 파고 재개발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상에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넣지 않기 때문에 땅을 깊게 파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폭약을 써서 집안을 폭발을 시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주변의 집들이 다 깨져요. 다 완전히 깨져- 다 깨지는 망가져 것 버리죠. 같습니다. 집 뭐 화장실 뭐그 정화조도 터지고 뭐 수도 배관이 터지는 거는 다반사고 그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은 집안에 물이 줄줄줄 샌다는 거가 현실적인데 그런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집을 새로 고쳐주지 않는 한 아무런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상을 뭐 해주나요? 보상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네. 눈 가리기식으로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 고장 난 거를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기준을 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받으면 고마운 거 아니야? 200만 원 받으면 고마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사비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네.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주는 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 준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 준 거면 많은 거잖아. 이런 네. 마인드로 하고 뭐 상담을 해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줬는데 당신은 500만 원 사고가 났다고 해서 500만 원 줄 수 없어. 당신도 200만 원만 받아. 하면서 돈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네. 공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또 외부에서. 구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그 법원에서도 제가 보면은 이런 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잘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땅도 파면 안 되게 하고 재개발을 하는 거 좋습니다. 옛날에는 재개발할 때 그 높은 데 있는 언덕바지에 있는 거는 그 높이 따라서 지었던 거 아세요? 네네. 알고 그러니까는 있습니다. 우리 청구 아파트나 아니면 한양 아파트 뭐 이렇게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학재 꼭대기에 고객인데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가요. 그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 그 주변에다가 잘 지어서 그런데 지으면서 막 주변이 깨져서 무너지고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가까이 살아도 그렇게 피해 많이 안 받는데 요새는 아주 개발이 잘 돼가지고 부시는 폭파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지 자꾸 부시고 지하에다 뭔가 만들고 자꾸 이래요. 공사를. 그리고 맞아요. 그런 허가가 잘 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거는 좀 공격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인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죽는 거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우리가 다 내 거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자녀들도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우리 땅을 다 부셔놓고 막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데 집은 진짜 죽어라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좀 땅 고만 파고 내고 그다음에 지금 자연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네들이 너무나도 우리 자연을 많이 건드려서 땅이 다 부서지고 있어. 힘들어. 땅 집안이 지금 흔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또 재개발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재개발을 해도 좋은데 제발 땅은 더 이상 파내지 않고 가능하면 있는 상태에서 좀 지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정의 옆집 누나 듣고 오겠습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슬쩍 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어디 아프면 와요 누나 손은 약손 내가 호해줄게요 외로울 때면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예쁜 누나랍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 성격 하나 끝내주는 옆집 누나랍니다 다 주고 싶어 모두 주고 싶어 당신 향한 내 마음 나에게 와요 오늘 밤에 와요 내가 알아줄게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착한 누나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여자 당신만을 사랑하는 당신의 여자랍니다 옆집 누나랍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민원도 내고 그다음에 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싱크홀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경기도 광주에도 200건, 전라도 광주에도 122건, 서울에서도 뭐 엄청난 그 싱크홀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되게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뭐 그 우리가 이제 뭐 돈이 뭐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이럴 때일수록 뭐 건설업을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건설 경기가 풀려야지 우리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집값이 건설 경기가 잘 돈다는 거는 집값이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집이 분양이 잘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뭐 비싸게 팔고 하면 돈이 막 흐르잖아요. 돈을 네. 막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건데 그랬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사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난에서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집값이 상승된 원인이 뭐 코로나19를 지나고 왔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급여 일당이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이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참 다양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게 네. 많이들 얘기해서 건설 경기 쪽으로 막 돈을 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100%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학생들 졸업해가지고 취업 못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로봇이 많이 이렇게 로봇이 많이 움직이고 막 그 서빙도 막 다 하잖아요. 식당 네네.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할 곳도 없어요, 별로. 네네. 그리고 아이들도 줄었지만 아이들이 일할 곳은 더 줄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근데 뭐 공사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A는 B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빨리 세우자. 그리고 뭐 아이들이 요즘에 보면은 뭐 회사에 뭐 많이 잘 적응도 하기도 하지만 적응 못하는 경우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네. 많습니다. 이유는 뭐 왕따 문화가 이제 뭐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명 하달 이라고 하잖아요. 윗사람이 뭐 아랫사람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못하면 뭐라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못 이겨가지고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군대 같은 분위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이들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인구가 많았잖아요. 네, 예. 여기 나오면 죽어요. 여기 나오면 굶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뼈를 묻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죽어라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독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좀 배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나라 교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수시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공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사귀는 경험도 별로 많이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친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것 아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배려를 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세대에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얘가 친구들하고 놀지 않으면 가족 간의 형제 자매들하고 놀다 보면 사회성이 길러지는데 요즘에는 한 부모, 그러니까 한 자녀, 두 자녀밖에 낳지 않은 귀한 애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와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대화할 사람도 없고 또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친구가 소통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위에 사람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그 회사를 정말 3개월을 버티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보면은 네.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잡아 앉힌다 그러더라고요. 이 잡아 앉혀서 그 회사 다니게 거기에 적응하게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네.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취업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겨우겨우 회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수백 개 써가지고 이제 딱 겨우 이제 한두 군데 붙어서 가면은 그걸 또 못 버티는 거예요. 못 그렇죠. 버티고 나오려 하면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부모님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또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또 다시 시작하고 더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얘네들이 이러는구나 하면서 주저앉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부모, 그렇게 강하게 그래도 걔를 거기에 있도록 시키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뭐 6개월,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너무 많아요. 괜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그 공부보단 솔직히 구구단 더 외우는 것보단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친구들 관계에서 서로 간에 아주 깊은 친함보다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걸 알도록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고 서로가 아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한테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신승훈의 너라는 중력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 때론 기적 같은 말 사랑 마른 땅에 피는 꽃 지나서야 아는 말 달빛우름 같은 말 손에 닿지 않아 믿기 힘든 말 그 말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죠. 고단한 밤 서로를 비춰줄 거울이 되어주길 기적은 없다 믿었던 내게 기적이 되어준 너 엉킨 내 맘 천천히 빗어주던 너 네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괜찮은 사람이 된 너의 다정한 마음 담아서일 거야. 슬픔이 배어있는 말 자꾸 아려오는 말 이별 여전히 사랑함을 깨닫는 말 그 말이 우릴 추억으로 데려가죠. 그리운 밤 서로를 비춰줄 낮은 별이 돼주길 이별은 없다 말하던 내게 이별이 돼버린 너 이제 네가 아니면 난 안 되는데 신라 같은 그 희망 하나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 애써 울먹이는 맘다 잃어가면서 눈부셨던 사랑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10년 만에 신승훈 씨가 지금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12집이 네. 나왔거든요. 근데 노래를 한 다는 못 들어봤지만 정말 괜찮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열심히 들어보고 좋은 거 있으면은 또 방송에서 틀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경기가 어려운 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왜 건설 경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요. 그때는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돈을 버는 곳이 옛날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네, 많은 맞습니다. 사람 거의 네. 10명 중에 대여섯 명 이상 67명은 다 그쪽에서 일을 해는 거예요. 몸 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인구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건설업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네. 사실 건설할 때 반 이상은 외국인을 쓰고 그런다고 반이 한국인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이 대학교 안 나온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아주 학구열이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그러니까 인문계를 안 나온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대학은 전문대라도 다 나오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어요. 다양한 거에 입맛에 맞춰서 경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뭐 옛날처럼 단순히 이거 A, B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한 군데로 하지 말고 분산을 시키자.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친구 아들내미가 그런 걸 한다더라고요. 2달짜리 인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 교육을 2달을 하고 그 지역이 지방이면은 기숙사비도 주고 뭐 2달 동안 일을 배운 거에 대해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일을 접해봐야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한테 다양하게 일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 일이 적성이 나한테 맞다면 그때는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네. 이제 궁금한 게 아이들한테 이제 뭐 직장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뽑았는데 이게 경력이 돼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지만 아이들한테 미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올해 받는 금액은 그 정시급으로 1시간당 10,000원. 그 다음에 10년 후, 20년 후도 내가 10,000원밖에 못 받는다라면은 그 일은 사실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거를 열심히 그 능력을 키워도 아무 의미가 없이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치면 그런 일을 해야만 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잡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만약에 이제 그게 또 나이가 들면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네네. 애들이 20년 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무용지물 아이들이 그냥 쓸모없는 사람처럼 낙오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대학까지 나와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청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렇게 그 아이들을 만들면 안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이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생겨서 네네.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숙련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단순 노동을 막 고학력자에서 뽑아가지고 계속 그 일을 시킨다? 그거는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는 솔직히 말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많은 데이터들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척척척척 다 해내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그 AI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함으로써 숙련공이 되면은 뭐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많이 알게 돼서 더 좋아지면 아이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에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나라에서도 같이 국민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일, 뭐 단순 입력, 단순 뭐 이런 걸로 고학력자 뽑아가지고 시간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이 사람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뭐를 만들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냥 세월 지나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예. 근데 퇴직금도 안 주고 12달 정도인가 11달. 11달 하고 한 달 쉬고 오라 그러고 퇴직금 네, 안 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직업은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없게 된 사람들은 그런 일이 괜찮다고 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그런 일에 막 투입을 시켜서 그래 얘는 취업시킨 거야 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고 머릿수 계산하고 그 사람들한테 공공근로를 하게 해가지고 한 3, 40, 50 되면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그거는 들거든요.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뭐 얘네들이 진짜 공공근로를 구청에서라든지 시청에서라든지 어디서 얘네들이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공평하게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하고 네. 퇴직금도 제대로 주고 그리고 시급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 게 좀 답답하거든요. 뭐 네네. 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연구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일해주는 그냥 시간 때워서 일해주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경력을 인정해주고 뭔가를 얘네들이 그걸 하더라도 밖에 나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월만 버리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귀하게 그렇습니다. 키웠고 몇 명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밖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 어른들하고 저희 같은 어른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빼면요. 아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학교에도 별로 없는데 네. 진짜 길거리에서 눈 씻고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매일같이 막 귀와 눈과 모든 거를 다 열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무리곡으로 진성의 님의 등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내 해옷기 스칠라 서쪽에서 부는 바람 입에 살까 스칠라 하나밖에 없는 내내미에 누가 하볼까 두렵소 장독 뒤에 숨길까 이래
당신의 더